코로나 때 네.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뭐 평소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가 나오니까. 있으니까 예.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 농업이 못 받았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영세율을 탑재하면 되거든요. 영세율. 영세율. 농업 생산의 한 5%는 세금을 축산병은 거의 안 낼 거고 영세율을 탑재를 하고 나면 뭐 복잡한 농업 경영처나 이제 이런 걸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의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진짜 농민이 누군지 가짜 농민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생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누구는 은퇴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은퇴제도 설계도 가능하고 연금제도 설계도 가능하고 진짜 지역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이 있는데 지원이 집중되게 하자. 그분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이런 제도를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민들은 왜 이걸 가지고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한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남 박사님 너무 좋은데요. 아니 원래 저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원래 남 박사님이 답변하시. 네, 안녕하세요. 농업지식 채널 찢다. 전문가를 모시고 농업 이야기 나누는 농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소연님께서 아주 매운맛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셔왔다고 저한테 자랑을 많이 하시는 어떤 분 모셔왔나요? 농업과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네. 현재 한국 농업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서점이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도 종종 많이 첫 화면에 떠 있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이 책의 저자이신 이주량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출연연구소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농업과학기술 혁신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이주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제가 미리 또 험한 얘기를 좀 많이 질문할 거라고 미리 경고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겁없이 찾아오셨어요. 조회수의 생명으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책은 어떻게 잘 나가셨나요? 저 책은? 농업책이 원래 잘 안 나가는데 네. 이 책은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서 출판사 대표가 아주 좋아하고 계시고 또 뭐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지원사업 선정이 돼서 네네. 출판사는 출판 실비를 지원받았고 네. 저는 상금을 좀 받았고요.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 세리 CEO에서 네네. 나오는 CEO 휴가 가서 읽어야 될 책 2025년에 선정이 됐거든요. 이야. 그래서 그게 거기 설리면 많이 나가던데. 이제 곧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저도 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소장님 저기 많이 긴장되실 것 같은데, 비교되실 것 같은데. 오늘 확실히 제가 이제 그 책이 다시 안 팔리도록 확실히 이제 공격을 좀 많이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 광고도 이제 열심히 끝났으니까요. 네네.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예. 일단은 사실은 이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계시는 분이 이제 농업경제 이야기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발적인 책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기한 이야기인데 쓰게 되신 가장 큰 이유, 결심,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농업은 세 개 분야 쪽으로 세 개 정도 나눠서 본다면 농정 분야가 있고, 농정, 통상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 기술혁신 예. 세 파트가 있는데 농정과 통상은 농촌경제연구원 같은 전문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과 관련해서는 뭐 농경연도 하지만 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세 가지 파트 중에서 이제 농업기술과 관련된 사항들에 조금 더 힘이 아무래도 실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진 않고요. 네. 그렇진 않고 이제 농업 전반을 다룬 거죠. 그러니까 농업이 그 과거로부터 해서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다. 그리고 농업은 이런 렌즈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 박사님께서 이 일반 국민들을 가지고 농업 문맹이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표시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농업 문맹이라는 말을 쓴 건 맞는데 전혀 공격적이진 않았고요. 전혀 공격적이진 않았고 우리가 보통 농업은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의 농업이 있어요. 자기만의 농업. 자기만의 농업. 사실 모든 농업을 하시는 농민들도 네네. 항상 자기가 제일 전문가죠.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은 항상 농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멋있다. 내 마음속에 파랑새처럼 맞습니다. 나만의 농업이 있다. 모든 농업인들 그리고 모든 농업과 관련된 뭐 교수, 연구자, 그다음에 생산자, 유통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별 소비자까지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농업이 있거든요. 스스로가 또 농업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예, 상당히 강하게 있고요. 거꾸로 상대는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의 그림이 안 그려지다 보니까 네, 뭐 네. 이야기를 해도 맨날 쳇바퀴 도는 그런 느낌이 거기서 시작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보면? 농업이 워낙 거대하고 스펙트럼이 넓고 오래 와 있고 우리 생활에 워낙 밀접하게 있는 공기 같은 것이다 보니까 예. 각자가 그 전체 농업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사실 그 알기 쉽지 않거든요.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농업과 관련돼서 지난 뭐 저희 대학 다닐 때 1990년대 중반 뭐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러면서부터 이제 농업 뭐 지원, 육성, 그다음에 뭐 산업으로의 뭐 전환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30년쯤 하고 났는데 큰 변화가 사실 있나? 뭐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그 정도 했는데 안 되면 이제 우리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과거와 달리 이제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정적, 어떻게 보면 공격적 뭐 이런 입장이 사회적으로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예전에 농업에 대해서 무관심했죠, 사실. 무관심. 예, 무관심했는데 이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나 오해가 많다. 근데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농업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이해도 할 거다. 이렇게 저는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농업에 대한 오해, 농업 문명 오히려 반갑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농업에 대해 이해하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또는 소비자들이 한국 농업의 위치, 그다음에 농업의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바르게 인정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소영님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아니요, 저렇게 순한 맛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시잖아요. 평소에 하던 것처럼 좀 이렇게 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남 소장님 개인으로 만났을 때는 가장 딥하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는데 예. 마이크 앞에 오면 전부 다 착한 사람이 돼 있고요. 저만 나쁜 사람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차차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보통 이제 농업, 뭐 한국 농업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이 채널 보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많은 분들이 싸우는 게 이제 소농, 대농 뭐 이야기 네, 나오는데, 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을 때 이 소농 체제 앞으로 지속 가능합니까? 소농이 맞다, 뭐 대농이 맞다 이건 아니고 사실 포트폴리오거든요. 네. 소농도 있어야 되고 대농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농만 있어야 되거나 대농만 있어야 되는 그건 아니고 사실상 그 포트폴리오인데 한국은 대농이 너무 부족한 거죠. 사실.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한 대농이 거고. 거의 네. 없죠. 거의 거의 없는데 없죠. 네. 거의 없죠. 90%의 농업 경영체가 2헥타르 미만의 어떤 소농에 해당하거든요. 두 분 다 말씀하시는 대농의 기준은 일치하시는 건가요? 2헥타르 이상 아니면 뭐 2헥타르 같으면 그 여전히 소농이 여름 우리나라에서는 소농이잖아요. 예. 여전히 우리나라에 중간 정도에 들어간다고 한 10헥타 이상 정도는 최소.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5헥타르 이상만 돼도 예. 2만 5천 평 있잖아요. 그 2만 평만 넘어가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농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면적으로 볼 수도 있고 매출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준으로 볼 수 맞아요. 있으나 네. 이제 가장 쉽게 면적으로 먼저 보면 네. 우리나라는 이제 5헥타, 10헥타만 돼도 대농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국제 기준에서 보면 뭐 여전히 소농이죠. 여전히 5헥타르가 소농이고. 소농의 그 네.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5헥타르까지 5헥타르 밑으로는 통계를 다 소농으로 보죠. 통계를 따로 예. 구분을 안 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 농업인의 뭐 95%는 소농이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구조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해보기가 어려운 구조가 소농 구조인 상황에서 대농이 뭔가 역할을 하기 어렵다. 네네, 대농이 그 생겨나기 어려운 구조. 생겨나기 어렵다. 어려운 구조고. 가장 또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게 대농과 소농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일방적으로 소농 구간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 5헥타르 이상 농업 경영체는 불과 한 3.5%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네.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자꾸 대농주의자처럼 대농을 늘리자고 이게 한국 정책이 그래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 이 전환지체라는 용어로 가지고 그걸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걸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쓰는 용어 중에 하나 이제 전환지체 이런 네. 표현을 쓰는데 농업이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전환 못했다. 그 진화이 늦어졌다. 전환지체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항상 하는 얘기가 농업의 대전환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번 그 이재명 정부 때도 농정의 핵심이 또 농업 대전환 이런 5년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것 5년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대전환이잖아요. 네. 근데 전환 지체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뀌었다. 그러면 그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데 무엇이 못 바뀐 거냐라고 봤을 때 농업 관련해서 이제 그 구조가 있죠. 구조, 소농 구조 뭐 이런 게 농가 구조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 혁신, 기술 전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기술은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농업 기술은. 음. 농업 기술은 좋아요. 좋다. 그래서 다른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농가 구조는 바뀌어야 되는데 못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바뀌기도 쉽지 않고 법제도도 그렇습니다. 법제도도. 법제도는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한국 농업의 법제도의 철학이 네. 어떻게 돼 있냐면 한 40년쯤 전에 수많은 소농을 유지하면서 식량의 공급을 위한 증산 시스템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 철학이에요. 소농을 베이스로 해서 식량 네. 생산을 안정적으로 끌고 간다. 네네네. 그러니까 소농을 전제하고 이 네. 소농이 농업에서 이탈하지 않고 네. 농업에 머물면서 농업 생산과 식량 생산을 잘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철학이거든요. 이탈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네. 결국은 이제 개인적인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관 그 판에만 있으면 최소한의 뭔가를 영위할 수 있을 만큼 뭐 지원을 해준다, 돈을 준다, 뭐 이런 컨셉인가요? 예,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뭐 농업노총 기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양곡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에 관련된 농안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법 철학 자체가 네. 소농 시스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40-50년 동안 못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전환지체로 보시는군요. 그건 이제 전환지체 하나로 보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 그 소농이 커지도록 돼 있는 제도 같은 게 뭐 거의 그 부족했었고 또 하나는 소농이 많다는 얘기는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거든요. 소농은 예. 정부 지원을 소농은, 전제로 예, 정부 지원을 전제로. 그러니까 소농은 사회적으로도 약자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약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그 소농들이 농업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 농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그 공공제도, 뭐 공무원 제도, 그다음에 그 거버넌스가 소농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대농으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가기가 뭐 의욕을 낼 필요도 없고 실제로 의욕을 낸다 하더라도 가기도 어렵고. 동기부여하고는 조금 다른데 네. 동기부여하고는 조금 다른데 소농으로 있어도 있을만하게 있을만하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게 많죠. 보통은 이제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런 자리에 가다 보면 이제 피터팬 증후군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네, 네. 하시거든요. 뭐 네. 매출 얼마 이상 들기 시작을 하면 이제 네, 덩치가 네. 커지면 뭐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든지 네. 아니면 정부에서 우선 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든지 해서 굳이 늘리고 싶지 네. 않아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 농업도 비슷한 양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그거랑 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아까 전에 이제 그 뭐 농가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것도 하나의 큰 이유기도 하고 농기값이 비싸잖아요. 또 하나의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난히 어떻게 보면은 인식 자체가 안 바뀌지 않았나 거의 40-50년 동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건 일단 농지제도하고 농지제도. 예. 그러니까 소농이 커진다는 건 결국 농지가 한 사람한테 계속 몰려간다는 얘기잖아요. 농지가 그렇죠.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농지제도하고 그다음에 세금제도, 세금제도. 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예, 이제 각각에 그렇게 대해서 보는 한번 거죠. 얘기를 먼저 해보죠. 그러면은 먼저 농지제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농지제도는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농업 정책은 농지 정책 위에 탑재되는 거거든요. 농지 정책이 다른 농업 정책의 한계를 규정한다고 봐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유럽 같은 나라들도 예전엔 다 소농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다 네. 자가노동, 가족노동을 할 때 2차 대전 2차 이전에는 대전 이후는 뭐 전 세계가 소농인 거죠. 전 세계가 소농인데 이제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농업 기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그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면 그 농업을 크게 해야지 농산물 가격도 낮아지고 농가도 소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하려니까 농지 제도를 아주 이제 오랫동안 그 공을 들이게 되는데 농지를 합병하게 해주는 거죠. 콘솔리데이션 정책을 하는 거죠. 커질 수 있도록. 예. 농지 통합 정책. 농지 통합 정책을 하는 거죠. 이 네덜란드에 있었던 정책이죠. 그래서 농지라는 게 사실은 사유재산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강제로 할 그걸 수 어떻게 40-50년 동안 이제 일관된 방향으로 해서 농지를 팔고 떠나려는 사람과 네. 농지를 사려는 사람의 네. 가운데에서 정부가 그거를 재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 계속 몰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가격으로 팔고 농업을 이탈할 수 있게 해주고 네. 그걸 다시 낮게 농업을 계속하려는 사람들한테 주고 그렇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상속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라는 게 상속을 거치면 쪼개지잖아요. 그렇죠. 예, 상속을 거치면 쪼개지는데 유럽은 기본적으로 농지는 민법의 균등 상속에서 제외예요.
아 유럽에서는 그렇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제외라서 농지는 장남한테 몰아주니까 이제 지금 대부분 막내한테 몰아줬거든요. 막내한테. 막내가 이제 오래 살 거고 음. 또 혁신적인 농업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그래서 막내한테 주자 했는데 이제 그건 좀 심한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자녀 중에서 합의를 해온 그 1인한테 주는 1인 상속을 해가서 농지가 계속 작아지지 않게 네. 오히려 커지게 하는 이런 정책을 썼고 또 하나는 농업을 세대 물림에서 지속하면 국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농지를 팔아서 현금 청산해서 상속하면 페널티를 주고 상속세를 물린다든지 네, 뭐 네, 이런 방법으로 페널티를 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농지가 커지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어요. 네. 그 농가가 커지는 방향으로. 그럼 2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한 80년 정도로 그렇게 해왔다 유럽은. 예, 최소한 그 정도 했고 예. 대충 그러니까 20, 30년 정도 지나가지고는 그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규모화가 예. 다 되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러고는 농업 방향이 이제 확실히 네. 딱 바뀌어 버렸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네. 어떤 토지가 계속 갈라졌잖아요. 네, 계속 네. 갈라지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인식까지도 네. 그게 당연한 듯이 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이게 아마 전 세계적인 스탠다드처럼 인식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농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시도한 건 적자 없죠. 저는 사실은 이 코너에 나와서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유럽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 그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땅은 당연히 그냥 상속해서 알아서 네. 나눠 가져가는 거지. 라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보면은. 농지만은 예외로 했고요. 농지만은 예외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우선 매수권도 있었습니다. 우선 매수권도. 그게 뭔 얘기냐면 4인간 거래잖아요. 네네. 4인간 농지 거래를 국가기관이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네. 국가기관이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네, 그래서 팔지 마 나한테. 하지만 나한테 팔아. 내가 살 거야.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다 인정이 되고 저게 바른 방향이라고 합의가 된 거죠. 된 보면.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정권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이렇게도. 사실 이제 이웃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하니까 일본까지도 사실 우리하고 똑같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일본마저도 바뀌었잖아요. 네. 일본마저도 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인정 농업인 제도를 해가 네. 우리가 지금 전업농 비슷한 네, 그런 네. 개념이죠. 네. 그런 농가들이 있는데 만약에 네. 농지를 팔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하는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네. 임대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농지 하나로 몰아주는 정책들이 있어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왜 안 됐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농지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농지 개혁은 한국이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한 잘했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잘했죠. 경제 발전의 네. 원동력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하죠. 그래서 농지 개혁의 완성은 곧 소농의 출발인 거예요. 네. 네, 소농이 출발을 됐죠. 농지 개혁하면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경자유전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맞았죠. 경자유전 뭐 원칙. 전체 국민의 뭐 75%가 뭐 그렇죠, 농업이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87년 헌법부터 경자유전 원칙이 명시적으로 그렇죠. 헌법에 들어갔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소작의 피해라는 게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으니까 거기까지는 맞았는데 그 다음에 농지 정리라는 걸 하잖아요. 농지 정리. 그러니까 농지를 반듯반듯하게 하고 길도 내고 네. 그다음에 기계화 용농을 기계화 용농을 네.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저수지를 비롯해서 수자원 농업 용수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엄청난 인프라 사업이잖아요. 네. 거기까지도 좋았죠.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유럽은 300년 정도에 걸쳐서 농업이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300년 한국은 이죠. 사실은 한 6, 70년 사이에 그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유럽의 그런 체계를 만드는 동안에 시간도 없었고 학습도 없었고 그러고 났는데 이제 경제가 스카이라케팅을 하니까 농지 가격이 너무 뛰게 되니까 네. 그게 이제 그 농지 자체도 부동산이 돼버린 거죠. 대한민국 농지 가격이 비싸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아닌가 싶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9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이제 침체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농업 예산이 줄어들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농업 쪽에서 고령화 맞물려서 이렇게 네. 농지 정책을 쓸 여유가 생겼고 네, 네. 우리나라 같으면 90년대부터 한 30년 동안 고도 성장을 다니면서 땅값이 뛰다 보니까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수기를 할 시간도 없었고 네. 농업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고민할 거 없이 그렇죠. 어쨌건 네. 경제가 전체로 성장하니까 네, 네. 그 파이를 조금씩 나눠주면 네, 농업도 네. 뭐 큰 문제 없고 네. 맞아요. 사실 그 당 예산이 커지는 동안에는 예산을 가지고 계속 농업 쪽으로 네, 굉장히 네. 급격하게 늘렸거든요. 늘리면서 이제 그거를 불만을 메꿀 수 있지 않았나 이런 것 같아요.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그다음에 이쪽 성장이 너무 좋으니까 네. 너무 좋으니까 농업은 사실상 그런 어려운 과정과 시간을 거치기보다는 이쪽에서 번 돈을 농업에 건네주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던 거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한 30년 정도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세금이라든지 각종 제도를 통해 가지고 농업을 뭐 농촌을 뭐 육성하고 지원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체 현상을 가져왔다.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들리는데. 예, 전환지체라고 이제 그게 네, 이주량 네. 박사님 주장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참 좋네요. 이렇게 최 박사님이 사회 보시고 둘이 이렇게 드라마니까 아주 좋은데요. 확실하게 이제 네네. 전환지체 얘기인데 그 농업이라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 주도로 소농 구조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농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또 정부보다는 시장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전환이 돼야 되고 전 세계 농업이 그 경로를 탑니다. 경로를 타는데 한국만 이제 유독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인식의 지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식과 진단 자체를 못한 경우도 만약에 원인이 인식과 되겠죠. 진단 자체가 네. 잘못됐다 하면 그 인식과 진단을 해야 되는 기관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 박사님이 있는 부서에 해당하고 예, 또 경제부서는 농촌경제연구원에 해당하잖아요. 네, 네, 그 두 기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예, 어떻게 평가하시나 이런 것도 궁금해지네요. 임무를 갑자기. 제대로 못 해왔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일단 반성하겠습니다. 일단 반성하고요. 일단 빠른 수긍과 빠른 반성 인정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업계에서는 사실 다른 의견을 얘기하기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소농이 또 주는 그 가치도 있거든요. 소농이 주는 가치. 그 가치는 다 거에- 인정을 하죠. 예, 근데 네. 거기에 있어서 농지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다음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농지제도를 못 바꾸면 그 다음 걸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농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소농에 맞춰져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농업과 관련된 지원, 행정도 다 거기에 맞춰져 네,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바꾼다 그러면은 그 네. 뒤에 있는 시스템까지 다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보면. 사실 지금 뭔가를 시작하면은 네. 전체적으로 뭐 대수술을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어떤 정권도 사실 뭘 농정 대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이 농정 대전환이라는 자체도 다 다르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30년 다르죠. 전에 그 다르죠. 네. 서울대 지리학과에서 무슨 수업을 들었을 때 당시에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농민 한 사람 뒤에 붙어 있는 농사는 안 지으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최소 5명에서 10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방금 생각해 보니까 또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또 다르게 정리할 수도 있는데요. 어느 나라든 농업 관련된 공공조직과 공무원의 예산의 수는 많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산업 사이즈로 행정조직의 크기를 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 수요를 가지고 행정조직의 크기를 정하거든요.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네. 농업 기반의 유지, 그다음 뭐 환경 유지, 그리고 식량의 공급, 소비자 측면 이런 거 따져보면 행정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유럽보다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논을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논을 유지시키려다 보니까 네. 이제 수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네, 농어촌공사가 이제 네. 굉장히 인원이 많고 예산도 크고 그다음에 또 뭐 소농이 많다 보니까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네. 들어가니까 시장에 관련되는 조직도 많고 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예. 농협이란 또 거대한 조직이 만들어져 네, 네,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음. 이 큰 조직들이 이제 크게 자리 잡아버리고 나니까 네. 어떤 대전환이든 네. 어떤 이게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와버리지 않았나 이런 그런 걱정도 거죠. 들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농협, 그다음에 전국에 걸쳐져 있는 그 농업 R&D 조직들,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도농업기술원, 그다음에 그런 것들부터 해서 행정 조직들, 심지어 서울도 아직 있어요. 서울 서울에 있죠. 농업기술센터. 예, 서울에 예. 있죠. 그 행정 조직들이 다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 예전에 소농이 2천만 명 가까울 때 필요했던 조직들. 사실 그때요 이제 뭐 단순히 농업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농민들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하는 필요가 있었으니까. 계몽주의 시대 기관들이잖아요. 사실 이 지금 있는 농업 지원 조직들이 1962년도에 농촌진흥청이 출범하면서 만들어졌잖아요. 네. 농업기술센터와 네. 농촌진흥청에 있는 연구소들 네.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게 거의 80년, 80년 지났는데도 네. 똑같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농업 GDP에서 한 40% 정도를 축산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 기관에서는 또 축산은 또 거의 잘 안 다루고 있잖아요. 축사는 그만큼 시장 기능이 발달해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오히려 공공조직이 덜 필요한 거죠. 덜 필요하고.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을 지도하는 기능은 거의 없거든요. 네, 네, 뭐 축산연구소는 있긴 하지만은 네. 그건 그런데도 다른 불구하고 맥락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지원 조직이 이렇게 거대하게 존재하는 거죠. 이게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전환지체를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농이 많을
근데 그 많은 소농을 유지하면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거버넌스도 맞춰져 있고 예산 사업 구조도 맞춰져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상황이 돼 바뀌었는데 있는데, 네. 그것만 안 근데 바뀐다. 예, 그러면 아직도 소농은 많죠. 아직도 소농은 많은데 소농이 많은 이유는 이제 농지제도, 네. 그다음에 세금제도 뭐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착점이 어디냐 도대체 착점. 어디를 포인트로 예, 찍어야 될지. 서착점이 뭐냐 그러면 그냥 하나는 농지제도, 하나는 세금 문제, 음. 세금제도 요거부터가 착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농지제도는 이제 아까 설명을 이제 해주셨고 네. 우리는 자꾸 분할이 되고 네. 유럽은 자꾸 커지고 세금제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또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세금제도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농업인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죠. 농업은. 이것도 예민한 주제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 박사님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농업은 비과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농업 비과세, 물론 이제 완전 비과세는 아니고 그 식량 생산이냐, 식량 생산은 규모와 상관없이 식량 생산은 비과세고. 비과세. 네. 네, 그리고 축사는 이제 규모화된 축사는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네. 그다음에 원예 같은 거, 과수 같은 것도 매출액 기준으로 조금 그 하이엔드 쪽만 과세거든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비과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비과세가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도 있지만 그 자료랑 데이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가 그렇죠. 더 큰 예. 거예요, 사실. 그것도 그렇지만은 비과세가 이제 그 자료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건 저번에 한번 다뤘었고 여기서.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그 농업 경영이체 숫자가 농가 숫자는 97만으로 계속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데 경영이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농업계에서는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비과세 문제를 과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그 주장은 제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제일 제가 제일 그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영세율을 탑재하면 되거든요. 영세율. 영세율 예, 영세율. 어차피 그 농업 생산의 한 5%는 세금을 안 내니까 안 낼 거예요. 영세를 하더라도. 네네. 네, 축산 그렇기 때문에 빼고는 아마 축산 그럴- 빼고는 거의 안 낼 거고. 네. 그래서 그 영세율을 탑재를 하고 나면 뭐 복잡한 농업 경영체나 이제 이런 걸 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의 범위 내에서 그 정확하게 진짜 농민이 누군지, 가짜 농민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생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누군 은퇴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은퇴제도 설계도 가능하고 연금제도 설계도 가능하고 농업재해보험도 이제 정확하게 농업재해보험도 측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 뭐 코로나 때 있었던 네. 기업 지원처럼 이제 농가 지원 같은 것도 정확히 설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장점들을 얘기하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다뤘을 때 저번 여기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네. 좀 이제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던 네, 게 네. 뭐냐면은 이 세무사들 돈 벌게 해주느냐 이런 비난부터 해가지고 네, 네. 그 다음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농민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아마도 이 대농으로 끌고 가자는 하나의 음모다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그거는 그냥 베이스 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할 수 그래요? 있고 농진 문제는 어쨌건 뭐 워낙- 현실을 네. 좀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올 텐데 그렇죠. 그게 네. 지금 안 남아 있는 상태다 네. 보니까 코로나 때 네. 그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뭐 평소 매출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자료가 나오니까 있으니까 예.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 농업이 못 받았습니다. 근거가 네,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매출액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뭐가 얼마만큼 생산되는지를 몰라요. 모르죠. 이걸 전부 다 샘플링 통계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어떤 지역적인 분포 같은 게 차이가 네.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장하고 있는데 농업계에서는 너무 크게 반대가 심하고 또 이게 실제로 국세청에서도 이걸 해줄 거냐? 왜 자기들 그런데 농업인 단체도 사실상 모두가 반대만 하진 않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만나던 농업인 단체 리더들은 네. 영세율은 찬성한다. 영세율은 찬성인데. 네, 영세율은. 근데 이제 귀찮은 게 조금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농산물을 거래할 때마다 세금 계산세가 되거나 아니면 간이 무슨 다른 어떤 거래 증빙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 정도를 받아야 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네. 이런 두 가지 정도는 하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아마 농협이든 어느 조직에 갖다 주면은 네, 네. 그 아마 농민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농민들을 하기 싫어하는 건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이제- 뭐 저 네. 노점도 다 카카오 이제 페이 뭐 붙여가지고 하는 세상인데. 그렇게 접근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은 적극적으로들 하잖아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그러니까 지원- 그 자료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하여튼 영세율은 하여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탑재를 했으면 좋겠고 네. 농지 문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거고요. 저는 오히려 네. 과세 문제는 이게
과연 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저는 될 있었거든요. 거라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 다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과세와 농지 중에서 뭐가 먼저일 거냐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은 과세는 그래도 좀 쉽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과세가 아니고 영세. 영세, 예, 그렇죠. 영세. 영세율이라도 어쨌든 간에 이제 세금 신고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신고는 하되 자관 세금은 세금은 안 안 내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같은 면세라도 사료도 아무것도 없이 하는 무슨 면세와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그냥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하고 영세하고는 다른. 그렇죠, 그렇죠. 사실 농업계도 그 정도는 받아들여주면은 농업이 한 단계 갈 수 있고 아까 이 박사님은 이제 언급 안 하셨지만은 가짜 농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실제로 뭐냐면은 진짜 지역에서 농사 짓는 농민들이 있는데 네. 지원이 집중되게 하자. 그분들이 농사를 제대로 짓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제도를 네. 수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농민들은 왜 이걸 가지고 네.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한다? 저는 어,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남 박사님 너무 좋은데요. 아니, 원래 저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원래 남 박사님 답변하시면 게스트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만들어주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소농은 왜 소농으로 머물러야 하느냐? 네. 그렇잖아요. 그럼 소농은 자기가 소농이고 싶어서 소농이냐? 왜냐하면 소농의 선택지는 은퇴를 하거나 그러니까 농업에서 나가거나 아니면은 대농으로 키워가거나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키우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소농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이렇게 이유가 질문할 있는 수 거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소농 직불제라는 게 많이 어떻게 보면 소농을 늘리고 있다. 그렇죠. 아니면 최소한 지금 어쨌든 농업 경영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네. 네. 이 소농 직불제가 없을 때도 2015년부터 계속 증가해가지고 뭐 150만 개, 180만 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소농 직불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소농은 계속 늘어났을 겁니다. 이 농업 경영체는 네.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근데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쉬운 얘기부터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어려운 얘기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좀 곤란하게 만들고 조회수가 나오려면 이제 쉬운 얘기를 네, 뭐 어쩐 쉬운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죠. 좋습니다. 이런 예. 거죠. 소농이 대농되기는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엄청난 자본 투자와 자본 투자도 있고 엄청난 리스크도 기술 져야 투자, 되고. 리스크와 예. 기업가 정신이 있어서 소농이 어느 순간 대농이 되는 건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거꾸로 소농이 그 은퇴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은퇴. 소농이 은퇴는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낯선 개념인데요. 이 농민 은퇴라는 게 유럽은 강제 은퇴를 시키죠. 강제 은퇴인가요? 네, 나이에 따라서. 강제 은퇴라는 게 이제 지원 제도 자체를 네, 네. 나이를 제한을 둬가지고 네. 네.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이제 그 농농 활동에서 이제 손을 떼도록. 그 지원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직불금이 없어져 버립니다. 아, 그 소농은 강제 은퇴를 시키는데 강제 은퇴를 시키는 방법이 네. 연금을 준다는 거예요. 연금을 주는데 우리나라 소농 같은 경우는 이미 나이는 한 7, 80 이상 됐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가진 건 자기 농지 약간인데 네. 소득이라고는 국가에서 주는 이제 직불금이나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농업 약간의 농업 판매 소득 이게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데 그렇죠? 이게 생계의 유일한 수단인데 농지는 사실 하는 순간 이제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고 예. 그리고 농업을 안 한 농업인에서 빠지는 순간 여러 가지 직불이나 이런 게 끊기는 거고 네. 은퇴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빠져나갈 탈출구가 네, 없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럽은 어떻게 보면 은퇴제도가 있으니까 네. 농업이라는 자체가 세대 교체가 되면서 젊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은퇴제도가 없으니까 네. 농업이 이제 극단적으로 고령화돼 버리는 거죠. 농사를 그러려면 누가 농업인이냐 네. 그리고 누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농업 생산을 했느냐 에 대한 그게 게 뭐 뭔가 나와 있어야 500만 되는데. 1000만 원이든 그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으니까 뭐 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아서 그러면 다 공평하게 배분 그러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렇죠. 예, 쪼개기 예산밖에 안 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죠. 일단- 결국 계속해서 경영체는 계속 늘어나게 네. 되고 예, 영세는 하자. 영세는 영세는 하자. 어쨌든 이주령 박사님은 네. 농업인 과세는 하자. 네, 영세율제를 하자. 영세율 제도를 도입해서 네, 네, 뭔가 네, 자관. 예. 네. 그럼 아까 전에 뭐 농지 제도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라도 계신지. 농지제도에서 지금 뭐 손댈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거는 뭐 이런 거죠. 그 우리나라도 상속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상속. 음. 농지의 상속은 네. 농지의 상속은 다자녀 균등 상속의 민법 원칙을 가져갈 거냐.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외된다라는 것은 민법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미 이제 늦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농지 상속에 관한 문제를 한 2000년대쯤 시작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논의를. 그때쯤 시작해서 한 2005년, 10년쯤 돼가지고 네. 아마 이걸 했었으면 어느 정도 됐는데 음. 지금은 뭐냐면 이미 그 고령층이 많이 이렇게 고령화되고 상속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네, 네. 이미 50% 이상이 그 부재지주라고 부재지주라고 돼 있고. 제 주변에서도 네. 뭐 나 농지 있어 그래가지고 왜 네. 그랬더니 갑자기 뭐 또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예. 사실 농촌 아주 그쪽 경상북도 쪽 이런 쪽을 보고 있으면 제 고향이죠. 네, 네. 농지값이 이미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죠. 이미 하락이 되고 떨어지죠.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고 농업은 생산지가 아니게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미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제대로 좀 해결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농지의 임대차 예. 또 사실 지금 다 음성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서로 음성적으로 서로 하는 예. 거고 벼농사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을에 뭐 한두 사람만 있으면 기회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임대차 같은 것도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자료가 있어야 양성화가 되는 그렇죠. 누가 거잖아요. 얼마만큼을 네. 가지고 네, 어떻게 네.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제 출발은 등록이죠. 저번에 농업 이제 등록, 저 김영권 전 의원님 나오셨을 때도 일본에도 그런 기관이 있었잖아요. 네. 농지 중간관리기구 해가지고 네. 여러 그 관련 기구들이 있는데 농지은행, 농지방크부터 네, 여러 몇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중간관리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임차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주고 네, 네. 실제로 농사 짓는 네, 지역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있는데 농지가 몰려가게 만들어주자. 그렇죠. 예. 이런 제도를 주장을 네. 하시더라고요. 규모뿐만 아니라 집약화도 해줘야 되고 근데 맞아요. 물리적인 집약은 사실 어려우니까 운영적인 집약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이게 식별이 돼야 되잖아요. 식별의 베스트 웨이, 온리 웨이는 영세율을 어떻게 도입이다. 보면은 인식 그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네. 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이야기를 할 때 딴 방향을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주려고 그러면 뭐 자료라든지 데이터가 네, 있어야 네.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너 등록하고 신고하고 네, 뭐를 네. 해라. 네. 라는 이제 이 입장이 하나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거는 간섭이고 그동안 해준 게 뭐 있다고 네. 지금 이제 또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제발 냅둬라고 네, 하는 네. 쪽이 하나 있는데 어쨌건 이제 정치적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냅둬 쪽이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농업인들 자체들도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네네. 스터디도 잘 돼 있고 네네. 그리고 사실은 뭐 자기들 그룹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은퇴제도 마련한다든지 그다음에 자료를 명확히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찬성하는 목소리도 꽤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나이 드신 분부터 은퇴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 자료들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분들이 움직여서 뭔가를 이렇게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테니까 네, 네. 오히려 좀 젊은 층한테 당신들이 20년 후에 은퇴를 하려고 그러면 네, 지금서부터 뭔가를 해야 된다. 네. 뭐 10년 후에 은퇴를 할 사람은 지금부터 네. 뭘 해야 된다라고 인센티브를 차라리 줘서 네, 네. 그걸 보고 누군가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되네라는 거를 보면 좀 빨리 바뀌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농업계가 40세 이하 네, 농민이 0.5%거든 네, 통계상으로는. 1%가 안 되죠. 네, 뭐 경영체 통계에서는 약간 다른데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농업계에서 주력은 누구냐면 7, 80대 네, 네. 뭐 고령층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농업 만약 민주적으로 만약에 의견을 수렴하면은 네. 힘의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네, 네. 현재와 미래가 충돌하고 있을 때 항상 네. 현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식량 안보라든가 기후변화는 약간 네. 기술 혁신 같은 건 미래의 문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뭐 이것도 전환지처로 볼 수 있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농 얘기, 뭐 농지 얘기, 세금 얘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전환지체 중에 하나는 정부가 하던 많은 기능을 민간이 하는 게 이제 농업 발전의 경로거든요. 정부가 하는. 근데 이게 민간이 한다는 얘기는 그 민간이 경제 주체로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소농이 많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정부의 지원 제도라든지 지원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소농이 아주 많을 때 이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안 변했는데 소농이 지금도 충분히 줄지 않은 거잖아요. 줄고 있으나 줄지 않은 거라 사실 이쪽을 먼저 손대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소농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정부의 그 다양한 그 지원 조직들을 없애는 건 쉽지 않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인의 정의라든지 무슨 세금 문제라든지 농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하면서 소농이 줄면서 여기를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농업 구조 어떻게 보면은 고령 농층이 은퇴할 수 있도록 뭐 지원하는 제도 같은 걸 해서 농업 구조를 바꿔가지고 네. 지원 조직을 따라 바꾸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실제로 혁신을 하려 그러면 이 구조를 바꾸는 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네, 네. 의외로 보면은 지원 조직을 먼저 이렇게 음. 바꾸는 게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도 경로가 돼요. 그것도 경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랑 일본이 농업에 대해서 가장 극진하게 해준 OECD 두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애를 키울 때 그
국민학교나 초등학교나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부모가 서포트를 하지만 성인이 되면 이제 서포트를 좀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이가 반듯하게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계속 지원을 해준 게 일본과 한국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거를 줄입니다. 줄여요. 끊어요. 근데 끊는데 그 끊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그래요.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예. 없어서.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아직 가능한데 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다들 이제 말씀들을 하시죠 보면. 근데 한국 예산은 뭐 농업 예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예산이 우상향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당연히 다 늘어나는 거 늘었고 생각하시죠. 특히 이제 그 농업 예산 같은 경우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폭증을 한 기간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부족 예산하기. 90년대 후반 뭐 이럴 예. 때. 근데 거꾸로 그 시기에 일본은 예산이 피크에서 내려가거든요. 농업 예산이. 그러면서 정부 기능이 빠지니까 그만큼 민간 기능이 커져서 사실 그런 뉴질랜드의 시설을 농업 혁신을 보더라도 경제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놓은 그렇죠, 경향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1980년에 네. 뉴질랜드 경제위기가 네, 오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그렇죠. 농업이 그렇죠. 이제 민간화가 부족을 됐고 없애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출 지향 농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위기 때문에 네, 농업 네.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바뀌었고 네, 네. 한국도 그러면 경제위기가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 위기라기보다는 한국도 이제 저성장에 들어갔으니까 네. 예전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경쟁력이나 그 인구의 활력 같은 걸 봤을 때 예전처럼 예산이 우상향을 당연시할 시기는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나가고 네. 있기 때문에 그게 꺾이게 되면 그 과정 중에서 그 행정이 불필요하거나 또 그다음 과용 수요 같은 거는 자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극심한 이제 그 갈등이 이제 향후 한 10년 뭐 네. 이제 이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근데 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고 아니면 어떤 그 지도자가 이게 맞다 해서 이렇게 강제로 그걸 줄인다는 건 저는 사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저도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어떤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개혁한다는 네, 네. 거는 네.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하지만은 이런 건 가능하잖아요. 뭐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없더라도 사전에 어떤 네. 예를 들면은 스태프라든가 아니면 네. 농경련 같은 곳에서 이런 거를 아니 농촌진흥청 같은 곳에서 이런 거 사전에 어떤 제도를 만들고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건 그건 분명히 가능하죠. 분명히 가능하고 그런 설계도는 그릴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타스크들이 그렇죠.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그림 자체가 예. 이제 일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뭘 하자는 거지? 그렇죠. 라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이해도 그러니까 뭐 안 다른 되고 산업 같은 공감도 안 경우는 되고. 요즘에 뭐 AI에 기반해서 뭔가를 해보겠구나, 저런 게 맞겠구나라는 어렴풋한 이미지라도 있는데 농업은 사실은 뭘 네, 하자는 거지? 네. 어떻게 가야 되지? 네.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네. 누가 설득을 하거나 누가 설명을 하거나 네. 비전을 제시하거나라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죠? 그건 이제 농업의 특성이기도 하고 팬시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기도 농정 하겠지만. 대전환을 하자는 얘기를 들으면은 네. 농업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소농을 항상 하죠, 주창하시는 분들이. 대전환 얘기를. 근데 그 대전환이 뭘까? 네. 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대전환은 아마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네. 대전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논의가 흘러가죠. 그게 대전환이고 네, 그렇게 아마 이제 흘러가죠. 김영건 의원님이나 유일영 박사님 같은 경우에 대전환이라는 거는 네. 농업이 좀 더 시장화로 가는 거고 네, 네. 농업이 규모화돼 가지고 적정히 네. 밸런스 규모의 밸런스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네. 거고 이걸 이제 대전환이라고 보는 거고 네, 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기반을 충실히 하고. 이 용어 자체도 이렇게 대전환이라는 같은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냥. 이제 이 박사님이랑 지금 나오셔가지고 한 30분 넘게 한 40분 가까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용어 하나하나 다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똑같이 뭔가 필요해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네. 따져 들어가면 서로가 다른 그림을 그리고 다른 네.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토론회나 간담회나 뭐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미지가 너무나 다른데 이거를 그냥 같은 단어로 퉁쳐서 같은 그룹이라고 묶어놓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대전환이라는 단어 하나도 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는 정부가 더 많은 지원과 책임을 져주는 것을 네. 대전환이라고 표현하고 누군가는 그게 이제 정부의 양국관리법과 지원과 책임을 줄이고 농업법으로 나오는 거죠. 시장화하는 그게 이제 대전환이라는 같은 단어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죠. 내 편 남의 편이 식별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체제, 큰 틀에서 이야기고 당장 이제 현실과 관련된 이야기, 뭐 가령 이를테면 이제 양곡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입장이 혹시 있으실까요? 보면 양곡법. 이게 예민한 법이죠. 이거 얘기하는 순간에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이제 장관님 유임되면서 그 원래 양곡법의 거부권을 상당히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양곡법 때문에 거부권을 세번 뭐 네 번 정도 네. 세 번 네 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의 양국법과 지금의 양국법은 달라요. 또 달라졌다. 예, 예. 그래서 많이 약화됐죠. 많이 약화됐죠. 뭐 의무 매입 조항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고 예. 그 쌀 생산소하고 이제 연계도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지난 양국법은 사실 이행 가능하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지금 양국법은 이제 이행 가능한 수준이 많이 이제 돼서 현실화됐다. 예, 현실화돼서 이름은 같은 양국법이지만 네. 지금은 이행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고. 예를 들면 봅니다. 이제 그 작물을 네. 줄이거나 아니 배생산을 그렇죠. 줄이거나 전환하거나 하는 조건을 갖췄을 때 이제 그렇죠. 그 가격을 사주는 거죠. 보전해준다, 네, 매입해준다 가격을 보전해준다. 이런 정도로 낮춰지다 보니까 네. 농업계에서는 또 약간 불만일 수밖에 없는데, 네, 네. 근데 저는 이건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사실 이제 정부가 법으로 하는 거는 네. 이 진흥을 할 때 생산이 네. 부족할 때 생산을 많이 하는 데는 법이 유리하잖아요. 네, 네. 근데 뭔가 과잉 생산됐을 때 이제 법으로 가지고 네. 뭘 보전해버리고 나면 사실은 이게 네. 더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가 경험적으로 안 거죠. 네, 네. 일일이 개별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보다 법을 바꾸면 네. 가장 쉽게 와서 바꾼다. 네, 네. 이를테면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가 내가 그렇죠. 이제 민간 기업에서 내가 힘겹게 임금 협상을 하느니 최저임금을 거기서 15% 올리면 일괄적으로 다 오르잖아요. 보면은 가장 쉽게 이제 가는 방안처럼 농업 관련해서도 제도적으로 뭔가 숫자가 하나 들어가면 그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보장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양국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매법이잖아요. 네. 사주게 정부가 사야 된다, 의무 매입해야 된다, 아니면 원래 살 수 있다. 근데 그렇죠. 사야 한다. 재량에서 이렇게 의무로 바뀌는 거죠. 바뀌는데 수매법인데 수매법은 재화가 부족할 때 쓰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왜 재화가 부족한데 부족하니까 개입하지 의무적으로 않으면 다- 가격이 다- 너무 오르고 모두가 예. 피해를 보니까. 근데 재화가 남는데 수매법을 쓴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미스매치죠. 그 양국법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를 내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많이 바뀌면 당연히 제목도 좀 팬시하게 어떻게 보면 그걸 반영한 식으로 달아서 서로가 많이 양보한 것을 이제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줄 거냐라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실속은 다 양보해놓고 네, 네. 양국법이라는 제목을 계속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10번 20번 반복하는 앞뒤 꽉꽉 막힌 그러한 이제 이미지로 네, 네. 사회적으로 좀 네. 또 근데 이제 또 이 생각도 해봐야죠. 그러면 정부가 왜 그렇게 할까? 정부도 바보가 아닌데.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왜 정부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국회 농해수위에는 야당이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다 예. 같은 편이죠. 예, 에브리바디 그렇죠. 여당. 네, 그렇죠. 그런 위원회 몇 개 있습니다. 뭐 네. 산자위도 그렇고. 그렇죠. 거기 사실 정말 그래요. 예. 여야가 따로 있어요. 네. 예, 모두가 지원을 요구하니까 네. 여든 야든 지원을 요구하니까 뭘 더 지원해주고 싶어하죠. 여든 네, 야든. 네. 원래 국회에서는 이제 크게 네. 두 당이 있습니다. 이 도시당과 농촌당이 있는데 그렇죠. 농해수위는 더더욱이나 100%다 네, 네. 농촌당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이견이 없죠 보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게 싶으면 이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몰리는 그런 게 돼 있는데 사실 그것도 결국은 앞에 얘기했던 농업 문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국회의원들이나 이게 그 대표자들이 사실 그런 요구를 안 하도록 국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이해가 좀 높으면 줄어들겠죠. 어쨌든 알면 좀 달라질 텐데. 알면 달라지죠. 네, 아는 게 없다 보니 논의 자체가 앞으로 못 나간다. 네, 네. 그 답답한 마음으로 쓰신 게 이제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거든요. 오늘 해주셔야 될 게 이 박사님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지만은 주 전공이 뭐냐면 R&D 혁신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R&D 혁신. 특히 그렇죠. 농업분야 R&D 혁신이에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얘기를 다음에 또 이어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거 안 부르시고 왜 복잡한 이런 거예요? 전 2번째 시간에 하려고 그랬지. 그 마지막으로 저는 뭐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농업 문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명이 된 이유가 기존 지식만 계속 듣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학계라든가 아니면 산업계 전반적으로가 다 그런 쪽으로 다 생각하기 때문이고 조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그 담당이 이주령 박사님 담당이잖아요. 네. 그쪽 담당 팀장을 하셨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정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는 게 일단 반성하고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반성하고 뭐 다음 시간 뒤에 시간에는 이제 뭐 기술 혁신이나 그다음에 네. 농업 미래 기술 뭐 그다음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농업을 전환할 때 이제 구조 전환할 때 법제도나 이런 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거버넌스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합의가 잘 돼서 우리 내일부터 새 사람 되자 해서 이렇게 간 적도 있지만 간 적은 거의 없고 거의 없죠. 없죠. 거의 예. 없고 이제 외부 충격이나 상황이 바뀌었으니. 그렇죠. 예. 기술이나 상황 전환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사실 농업도 그렇게 갈 확률이 높고 사실 우리는 가능하면 예. 그런 충격 때문에 바꾸는 상황은 네. 막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 혁신이라는 거는 뭐 충격만은 아니니까 기술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게임의 질서, 농업의 질서를 또 바꾸는 그런 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의외로 낙관적이시다 싶은 생각도 그런 얘기도 안 하고도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좀 험한 예. 얘기는 다 피해 가시고 이러니까 네. 좀 이렇게 예. 좀 상당히 불만스러운 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주랑 박사님 모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 많이 남수장님께서 이제 열심히 공격을 하셨으나 절묘하게 잘 피해가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박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저 밑에 이야기는 책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아마 책을 사보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솔직히 책은 좀 읽을 만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인정하기 싫은데 대단한 칭찬이신데요, 보면은. 제가 또 제 책 외에는 잘 추천 안 하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랑 박사님 모셔서 오늘 농담 시간 가졌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농업과학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이주랑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